이번 시간에 우리 소득 구분 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파트 4 세무사랑 프로 세액 계산해서 425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소득 및 과세 표준 계산 부분인데요.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 나오는데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지금까지 이제 세무조정했던 사항들을 전부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전부 합계하는 표가 되겠죠. 여기에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조정 명세서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기입하고 집계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기타 조정 사항의 명세 또는 계산 근거를 첨부할 수 있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이제 각종 조정 명세서 만들 때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봤듯이 그러니까 각종 조정 명세서 작성과 동시에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반영 절차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F3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비과세 소득 명세서 이 부분은 뭐 실무에서 거의 작성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 소득 자료 명세서입니다.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소득 처분 중에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봐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법인 원천징수 의무가 당해 법인에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의 귀속 소득자의 인적 사항을 소득자료 명세서에 기록해서 제출하는데, 요 소득자료 명세서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 원천세 신고할 때 제출하는 부분이죠.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하고 난 뒤에 1년 동안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급명세서의 개념하고 유사하게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상여,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 소득자가 누구냐라는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서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구분 격리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나오는 세액 공제 감면과 연계되는 내용들 위주로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득 구분 계산서는 감면되는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경우에 구분 격리, 구분해서 기장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칙이고요. 면제 사업과 기타 소득의 구분 격리 방법은 업종을 수개의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공통손익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쭉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회사의 매출액을 보면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공사 수입이라고 해서 세 가지 업종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로 공통손익을 먼저 안분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일 업종 내에서 공통손익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업종 내에서 감면과 비감면에 대해서 안분한다. 뭐 이렇게 순서를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과세 사업과 감면 사업에 공통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안분 기준에 따라서 공통 경비를 안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소득 구분 계산서가 되겠습니다. 자, 감면 대상 사업은 사업자 등록증상의 업태 종목과는 별개로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작성할 때 제가 표준 산업 분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소득 구분 계산서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감면 업종과 아닌 업종을 구분하는 부분은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100% 감면 업종만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소득 구분 계산서 안 만들어도 되느냐라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에서 딱 정해져 법에서 비감면 소득이라고 분류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감면 업종이든 비감면 업종이든 다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소득 구분 계산서는 작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되는 부분이 수입 배당금, 수입 이자, 수입 임대료, 가지급금 인정이자, 처분이익, 국고보조금, 정부 출연금, 고용유지 지원금, 뭐 장애인 고용 지원금,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 개인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10억 넘지 않는 사업자들은 신용카드 발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액공제가 나오죠. 그 부분도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
가지급금 인정이자 거의 대부분 회사들이 있고요. 수입이자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도 발생을 합니다. 요즘 이제 이런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감면 소득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은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느냐라는 건데 예규에서 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장애인 고용 촉진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감면 대상 소득이냐라는 부분인데 국세청에서는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세심판원에서는 감면 대상 소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업권 양도에 따른 무형자산 처분 이익이 감면 대상 소득이냐라는 건데 이것도 비감면 소득입니다. 왜냐하면 유형자산 처분, 무형자산 처분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비감면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자리 안정지원금 관련되는 부분, 장애인 고용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뭐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 국세청에서는 비감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나 장애인 고용법에 따른 이 지원금은 조세심판원에서는 감면 대상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용보험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지금 현재 조세심판원의 입장이 없습니다. 사례가 없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국세청 입장보다 조세심판원 입장에 따라서 일자리 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 지원금, 장려금, 그 다음에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에 사용된 경우에는 감면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걸로 보여집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일자리 지원금이나 장애인 고용 지원금이 그 인건비로 사용이 됐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감면소득이다라고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고용유지 지원금도 그러니까 인건비로 사용됐다라는 전제하에서는 조세심판원에서 똑같은 의견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국세청 입장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주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공통입금과 공통송금의 안분에 대한 부분인데 공통입금은 수익금액 비례로 안분하시면 되겠고 공통송금은 업종이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로 구분합니다. 동일하면 수익금액 비례로, 업종이 다르면 개별 송금 비례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때 업종이라고 할 때는 표준산업분류상에 소분류로 따지도록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소분류. 표준산업분류는 대중소 세세 분류해서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단계까지 같으면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르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개별 송금은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외 비용,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구분과 관련해서 이자 비용은 차입금의 실제 사용 용도 기준으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외환차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감면 또는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외화자산 부채가 관련 그러니까 감면 사업, 비감면 사업 다 구분할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타 외화 채권에 관한 외화차 손익은 과세 사업에서 발생된 거다라는 겁니다. 기타 외화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채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감면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월 결손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월 결손금이 감면이나 과세 사업에서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결손금은 그게 구분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득금액 비례로 안분해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기부금은 공통송금으로 안분 기준에 따라서 안분하시면 됩니다. 잡이익이나 잡손실도 감면 과세 사업의 직접 관련성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 구분 계산서를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2억 5천이고요. 도매업,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는데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이 부분은 비감면이죠. 그죠? 요건 비감면이고 비감면 소득이고요. 도매업과 건설업은 감면 소득입니다. 그죠? 감면 소득인데 자, 요런 경우에 감면 소득에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났을 때 한 업종이 마이너스가 났을 때 이걸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 뒤쪽에 가면 여기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 즉 도매업에서 결손이 발생했을 때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제외하고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 소득 기준으로 해갖고 소득금액
전체 3억 원이 되겠죠. 3억 원에 대한 비율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안 분한다라는 거죠. 안 분합니다. 그래서 4,166만 5천 원을 여기에서 차감해라라는 겁니다. 2억 5천에서 4,166만 5천 원을 차감해서 나오는 소득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죠? 5천 원이고요. 그러니까 3천 원, 3천 원, 2억 1,833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감면을 받아라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억 5천 나왔다고 해서 도매업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그냥 소멸하고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매업에서 발생된 게 건설업에 그냥 퉁치고 하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냥 안분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실 때 소득구분계산서 여러 업종이 있을 때는 공통입금이나 개별입금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잘 분류를 하시면 도매업에서 발생되는 결손금을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득구분계산서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재 425페이지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 나옵니다. 자,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관련되는 부분 보시면, 자, 우리 지금까지 쭉 교육하면서 강의하면서 쭉 세무조정했던 사항들이죠. 요 사항들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전체에 모여 있습니다. 혹시나 누락된 소득금액 그러니까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모든 세무조정이 정리되고 나면 여기에 다 모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를 작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그때 작성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이렇게 이제 상여 처분이라든가 그러니까 배당 처분 뭐 이런 처분들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소득 구분 그러니까 소득 자료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보시면 427페이지에 서식의 양식이 나와 있죠. 자, 입력하는 부분 보시면 소득 구분에 인정상여, 인정배당, 인정기타 해서 있고요. 인정상여 같은 경우에는 귀속 연도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세무조정 대상 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죠? 22년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이 인정상여에 대해서 백두산에게 귀속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인정상여로 처리하실 때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는 없다라고 해서 표현을 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정배당이 있었죠. 인정배당, 배당 같은 경우에는 소득 귀속 시기가 어떻게 되죠? 세무조정 대상 연도의 다음 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2023년이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하죠. 가정을 하면 연말정산, 배당은 연말정산이 아니죠. 그리고 원천징수해야 될 그러니까 소득세는 1,000만 원의 14%, 140만 원이 될 거고요. 원천징수일은 법인세 신고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신고 여부, 신고는 하게 되겠죠. 반드시 신고를 하게 될 거고, 자, 한라산 해서 뭐 내용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으로 해서 주민등록번호 적고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적어서 제출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상여, 배당, 기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 자료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우리 교재 435페이지에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하는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무조정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이제 세액 공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소득 구분 계산서 만들게 되는데, 요 소득 구분 계산서도 요 최근에는 전자신고하게 되면 오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전자신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구분 계산서 만드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손익계산서, 표준 손익계산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일단 먼저 구분 격리를 하고요. 두 번째 세무조정사항, 그 다음에 안분기준, 소득구분계산서 쪽으로 정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표준 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 블록이 통해서 반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반영된 표준 손익계산서의 정보를 상단에 보시면 감면분, 합병, 승계, 사업분이라고 해서 있고요. 기타분이 있습니다. 기타분이 비감면 소득을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감면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업종이 3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러니까 업종이 더 있으면 더 적어야 되는데 우리는 업종이 3개니까 3칸에다가 맞춰갖고 업종별로 도소매, 제조, 건설 해서 업종을 적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상단 부분에는 업종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매출액에 대해서는 도매업, 제조업, 건설업 해서 우리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매출액 있죠. 그 부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출원가도 손익계산서에 업종별로 매출원가가 있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 관련해서는 판관비에 있는 내용 중에 개별분 금액을 작성을 하시고 도매, 제조, 건설 쪽으로 개별로 분류할 금액들이 있다면 정확하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공통분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쪽에서는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비감면 소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비감면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개별분 중에 전체 개별분 중에 도매, 제조 쪽에 발생된 영업외수익이 있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기타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살펴보면 자 회계관리 쪽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소득 구분 계산서 만들 때 그러니까 영업외 수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자 수익, 배당 수익, 그 다음에 그러니까 유형자산 처분이 관련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분리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5,500하고 1,590만 원 해서 그러니까 500만 원 배당 수익도 그러니까 그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감면 소득에 해당되는 금액들을 정확하게 분류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종과 상관없이 비감면 소득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단기매매증권 평가이익도 비감면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내용들을 파악해서 소득구분계산서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월 결손금 우리 2월 결손금 5천만 원인데 2월 결손금은 소득금액 비례로 그러니까 도매, 제조, 건설 쪽에서 발생된 걸 명확하게 알면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모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구분계산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소득금액 기준으로 안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 만들 때 표준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세무조정 소득 구분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부분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할 때는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서 세무조정 사항을 새로 불러오겠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포함해서 불러올 거냐 아니면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있는 내용만 불러올 거냐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부금은 빼고 불러오라라는 겁니다. 기부금 한도 초과나 2월 송금 추인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불러오는 건데 아니오보다는 기부금 한도 초과액을 포함해서 불러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라고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관련되는 정보들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내용들 중에 자, 반영이 되고 나면 과목, 구분, 선택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세무조정 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른쪽에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등록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우리 법인세 비용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세 비용은 반드시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법인세 비용은 왜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를 하냐 하면 표준손익계산서에 보시면 우리 영업외 비용까지만 반영이 되어 있고요. 법인세 비용에 대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할 때 소득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 중에 법인세 비용은 무조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법인일 때는 이렇고요. 개인사업자일 때 소득세 비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 다음에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표준손익계산서, 개인 표준손익계산서는 소득세 비용이 영업외 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이 내용은 우리 나중에 우리 법인세 신고,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보다 자세한 거는 우리 소득세 레시피 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무조정 사항들을 전부 다 우리 과목 구분 선택, 감면 선택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가지급금 인정이자 같은 경우에는 영업외 수익,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이자 수익과 관련되는 거죠. 영업외 수익이고 개별분이고요. 그죠? 개별분이고 감면 선택에서는 기타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죠? 기타분으로 해서 비감면 소득으로 다 분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기부금 한도 초과 관련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기부금 한도 초과가 불려져 왔으면 반영이 돼 있으면 처리하시면 되고, 없으면 오른쪽에 보시면 과목 추가라고 있습니다. 과목 추가를 통해서 반영을 하셔도 됩니다. 자, 기부금 같은 경우 영업외 비용이죠. 그래서 5번 영업외 비용. 그 다음에 구분 선택에서는 기부금은 공통입금이라고 있습니다. 공통분이니까 2번 공통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기부금 2월 금액 부분도 있죠. 이 부분도 영업외 비용 성격인 거고요. 공통분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있는 내용을 과목 선택, 구분 선택, 감면 선택으로 전부 구분이 됐다라고 하면 세 번째 공통손익 안분계산으로 갑니다. 자, 공통손익 안분계산과 관련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세법 기준에 따라서 자동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별도로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이제 구분 명세 조회로 가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따라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득 구분 계산서 작성이 완료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도매업의 소득금액, 제조업 소득금액, 건설업 소득금액, 비감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총 과세 표준이 3억 3,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되어 있죠. 자, 요 금액은 우리 법인 조정에 세무조정이 끝나고 나면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라고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면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과세 표준 금액하고 일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과세 표준 금액하고 일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인위적으로 과세 표준을 좀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소득구분계산서 작성하시게 되면 소득구분계산서 제가 다시 저장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득구분계산서 다시 이제 찾아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에 붉은색으로 나타나죠. 이렇게 붉은색으로 나타나게 되면 과세 표준 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붉은색으로 반영됩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하게 되면 나중에 전자신고할 때 오류로 전자신고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하고 정확하게 맞춰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과세 표준에 원래 2월 결손금 5천만 원 있었죠. 반영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다시 작성을 하게 되면 소득구분계산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붉은색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종료를 하다 보면 소득구분계산서 탭의 데이터 중에 음수의 비율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음수 비율 존재하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구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죠. 판관비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이렇게 이제 음수 기타 부분에서 음수로 이렇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고 갈 건지 아니면 다시 분류를 할 건지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수가 나오더라도 이게 개별 입금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분류를 하다 보니까 영업외수익 쪽에 있는 비용이 있다 보니까 수익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가끔씩은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득구분계산서까지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